민주야, 이거 내가 어젯밤에 삶아온 도라지 무침인데 아이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좀 싸왔어. 아, 저희 엄마가 반찬 보내주셨어요. 냉장고 꽉 찼어요. 어머니 반찬은 다음에 주세요. 그래, 그럼 그냥 내가 챙겨갈게. 괜히 가져왔네. 예,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든 거라서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엄마 왔네. 점심 드셨어요? 아니, 그냥 반찬 좀 전해주러 왔어. 아이 얼굴도 좀 보고. 잘 오셨어요. 아 참, 민주. 어버이날인데 뭐 했지 우리? 나? 엄마한테 꽃다발 보내고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그래, 친정에 다녀왔구나. 잘했어. 이번에 유럽 패키지 여행 보내드렸어요. 부모님, 오빠네까지 몽땅. 진짜?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대출 좀 받았죠. 뭐, 며느리는 발톱을 깎으면서 말을 합니다. 맞다. 어머니 냉장고 안에 어머니 드리려고 케이크 사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슈퍼에서 1+1 행사하길래 하나는 우리 엄마 드리고 남은 거 어머니 드리려고 챙겨뒀어요. 유통기한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뭐라도 챙겨줘서. 그러게요. 요즘엔 뭐 다 본인이 챙기는 시대니까요. 저한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들한테 기대하세요. 민주, 그런 말은 좀. 아니,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저 솔직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솔직한 건 좋지. 다만 말에도 마음이 실리면 더 좋을 텐데. 들으셨나요? 며느리의 말투, 좀 날카롭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 입장에선 표현이 직설적일 뿐 꼭 미움을 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상처받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저 말이 진심인 걸까? 가족 사이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기대와 비교에 지치고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죠. 어버이날을 맞아 양쪽 모두가 마음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다르게 전달될 때 오해는 더 깊어지곤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68세 이미숙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손님들께 정성껏 끓여낸 국물과 손맛으로 단골이 많았고 그 덕분에 아이들 뒷바라지도 무사히 해낼 수 있었지. 지금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생겼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가족의 의미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을 넓게 가지면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자꾸만 쌓이는 서운함과 상처 속에서 저도 모르게 지쳐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댓글과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의 신혼살림부터 시작된 제 희생과 배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적금을 든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이었어요. 큰아들이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작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두고 싶었어요. 누가 알아요? 저도 늙어서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처음엔 10만 원씩 넣다가 가게 장사가 좀 나아지면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 돈은 사실 제 노후 준비였어요. 병원비든 장례비든 남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아들 결혼이 정해지고 신혼집을 장만한다고 하면서 예식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결혼식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겠지. 신혼집 구하느라 대출도 받고 혼수 준비에 예식장 예약까지. 이것저것 빠듯한 걸 보니 내 마음도 괜히 아려왔죠. 그래서 말도 없이 은행 가서 적금 깨고 1,000만 원 송금해줬어요. 그 돈 꼭 결혼식에 잘 써라. 아들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기쁘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집안이 하나로 엮이는 과정이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특히 혼수 문제는 예민했습니다. 저는 분명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 둘이 행복하게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오가면서 작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어떤 걸로 할지, 침대를 누가 준비할지, 거실장은 꼭 필요한지. 사소한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날선 말투로 바뀌더니 결국 며느리 쪽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정확히는 시댁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저도 서운했습니다. 예단이야 양쪽 다 간소화하자고 해서 생략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관심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을 좀 더 따뜻하게 했어야 했나? 혼자서 며칠을 곱씹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야, 너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하다. 어머닌 그런 뜻이 아니었단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조용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아이들 위해서라면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며느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이사 당일은 초여름 햇살이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함께 도와줄 줄 알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 일정이 생겨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민주랑 잘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리해야 할 것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주방 살림과 이불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생활용품까지 박스 속에 가득 들어 있었고 각종 가구는 따로 조립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서 그 많은 짐을 하루 종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옷장을 조립하고 커튼을 달며 방을 정돈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주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했고 저도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물만 한 모금씩 마시고 다시 일에 매달렸습니다. 손끝은 점점 저릿했고 허리는 굽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말없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전화했네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저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말은 적었지만 속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는 연락을 받고 한참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병원 신생아실에서였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곤히 잠든 아이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생명이니 잘 자라주기만 하면 바랄 게 없었습니다. 몇 주 지나고 산후조리원이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민주도 복직 준비도 해야 하고 우리 둘 다 일해서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군 분식집이었지만 한동안 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서랍 속에 오래된 영수증, 손님이 주고 간 메모들, 낡은 냄비를 하나하나 바라보다 보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시골집 대문을 잠그는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보았고 긴 이별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익숙해질 틈도 없이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아침 7시면 아이가 눈을 뜨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을 소독해 분유를 타고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쌀가루를 풀고 채소를 다져 익힌 다음 조심스럽게 식혀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다시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는 안고 흔들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잠들었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됐습니다. 한참 자다 깨서 칭얼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땐 다시 안아들고 복도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며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자는 사이엔 어질러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세탁기 돌린 빨래를 널었습니다. 가끔 소파에 등을 붙이면 눈이 스르르 감겼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엔 공부 좀 더 해야 해서요. 아이 좀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혼자 육아로 보내게 됐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가 칭얼대는 시간이 길어졌고 무릎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늘 식은 채로 먹거나 아예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우며 오늘도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쉰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서울 하늘 아래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갖고 갈 선물들을 정리하고 택배 상자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이 이유식 재료를 챙기고 평소보다 좀 더 부지런히 집안을 닦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명절은 늘 며느리의 친정 쪽 일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내일 아침에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명절 당일은 원래 친정 먼저 가는 거 아시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늘 마음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 위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지만 함께 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주도 친정에 함께 갔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음식 냄새 대신 외로움이 더 짙어졌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웃음소리, 넉넉한 상차림, 편안한 말투.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속이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저에게 안겼고 며느리는 무심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도 인사 전해달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성 들여 끓인 갈비탕을 내놓으며 내심 반가운 티를 내고 싶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외로움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휴가를 냈다고 했고 이번에는 아이를 혼자 돌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다 오세요. 친구분들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오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가슴이 벅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에 짐을 싸는 손길마저 들떴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익숙한 시골 풍경이 하나둘 다가오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연락만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꼭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자며 약속까지 잡아놓았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를 하기로 하고 손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요. 검사랑 약값이 좀 나와서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혹시 먼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제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 계좌 이체를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습니다. 손이 떨려 집중이 되지 않았고 몇 번을 다시 누르고 나서야 겨우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검사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더 나왔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체를 반복하다 보니 제 통장에는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쯤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손주 아픈 걸 탓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집에 있겠다며 안심시키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식당 앞에 섰을 땐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묻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쩌다 보니 병원비를 좀 보내느라. 하하. 그래도 아이가 괜찮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허탈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게 어디냐고. 하지만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어느새 제 생활은 사라졌고 통장 잔액만이 제 마음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손주를 재운 뒤 아들과 둘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식이 있다고 아침부터 말해두었고 평소보다 늦을 거라고 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알코올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손에는 휴대폰과 작은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라도 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그대로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일어나 며느리를 붙들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마신 거 아니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래. 그 말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당황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왜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날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당황스러웠고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여겼다는 사실보다 그걸 술김에 저리도 쉽게 내뱉는 말투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곧장 저를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 걸까? 술 취한 말이라 해도 진심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으로 나왔고 저는 해장국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걔는 어제 기억도 못 하더라고. 좀 이해해줘.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무언가는 해장국 국물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일어나 나왔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복잡한 마음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을 아끼는 게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쌓은 평온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8일은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 이유식 만들고 집 정리하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외식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뜻밖의 말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한참 만에 가족 외식이라는 말에 마음이 살짝 설렜습니다. 해가 뉘엿하게 질 무렵 준비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차분한 옷차림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아들과 손주, 셋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착한 레스토랑은 근사하진 않아도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뭘 먹을까 고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는 사이 아들이 작은 봉투와 꽃다발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이잖아요. 항상 고마워요. 그 말에 며느리도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다발은 분홍빛이 도는 장미였고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로 쓰인 편지는 짧았지만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속으로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금껏 지나온 날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견뎌온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는 유모차에서 잠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고 손편지는 책상 서랍에 곱게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손주와 함께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다가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습니다. 문 옆 우편함을 열었는데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라색 글씨로 채무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3개월 이상 미납. 조만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서를 다시 펼쳐보았고 거기에 적힌 주소와 이름이 분명 저희 집과 가족 이름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혁아, 혹시 요즘 집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거니? 이게 대출 연체라고 하더라. 아들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며느리가 매달 갚고 있을 텐데요. 왜 이런 게 날아왔을까요? 아들의 말은 담담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제 눈은 며느리의 손끝 하나하나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대출 고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멈칫한 며느리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 통장에 돈이 없는 걸 깜빡했네요. 금방 다시 갚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깜박했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엔 너무 큰일이었습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된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고지서가 오지 않을까? 또 어떤 빚이 남겨졌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친정엄마 어버이날 선물을 아직 못 사서요. 어머니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뜻밖이기도 하고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외출이라니 괜히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제일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정 바지에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약간의 구김이 있는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예전엔 자주 입던 옷이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왠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민망하고 그저 단정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여느 주말처럼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상품들 사이로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저도 자연스레 며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 들른 곳은 신발 코너였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려다 진열대에 놓인 베이지색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굽도 높지 않고 디자인도 단정해서 저 같은 사람도 신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넣어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입으신 옷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옷이 너무 후줄근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옷부터 보러 가요. 순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긴 했지만 말끝에 실려있는 무심한 판단이 그대로 가슴에 꽂혔습니다.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옷 코너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먼저 친정어머니 선물을 고르겠다며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집어들었고 소재도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보니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친정엄마 스타일이에요. 봄에도 잘 입으실 것 같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차례가 된 것 같아 옆에 있던 세일 코너에서 20만 원짜리 원피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짙은 남색의 무난한 디자인, 나이 든 사람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떠니? 색깔도 차분하고 괜찮아 보여서.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이건 너무 안 어울려요. 왜 이런 걸 입으시려는 거예요? 그 말투는 너무나 단호했고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옷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럼 안 살래.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계산대에서 며느리가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칠 때 저는 조금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다정한 말소리, 함께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독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과 저희 거리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받은 향수 샘플 하나가 제 손에 쥐어진 전부였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담긴 향기조차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백화점 일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의 낮잠 시간을 맞춰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을 재우고 깨어나면 장난감을 정리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끝도 없었고 아이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 주말 아침 며느리가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 부모님 오세요.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셨거든요. 어제 전화했는데 오신다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셨구나. 좋은데 다녀오셨대? 응, 유럽 쪽으로 일주일 넘게 다녀오셨대요. 며느리는 들뜬 목소리였고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딸이 잘해주니 좋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옷차림이 새로워 보였고 분위기도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에게 선물이라고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온 거야. 딸이 챙겨주니 여행도 잘 다녀왔지 뭐야. 며느리 어머니가 말하며 웃었고 며느리는 아이고, 엄마 너무 예쁘다. 이건 어디서 산 거야? 라며 반색했습니다. 저는 부엌 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지도 않았고 조용히 그 장면을 지나쳤습니다.
선물은 저에게도 하나 내밀었지만 명확히 딸이 사줬다는 말에 저는 괜히 손끝이 무거워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비누 세트가 들어있었고 며느리는 어머니 것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골라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목소리가 자연스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행 재미있었어? 응, 아빠랑 오랜만에 둘이서 많이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딸이 보내줘서 잘 다녀왔지 뭐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똑같이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말들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딸이 보내드렸으니 나설 일이 아니지. 나까지 서운해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 감정을 조용히 눌러두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모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을 함께 차리며도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괜한 갈등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며 생각을 돌렸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다녀간 주말 이후 집안은 조용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를 돌보고 부엌을 정리하고 아이 장난감을 정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저녁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히 방문을 열어보았고 거실에서는 둘 사이에 날 선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할 수가 있어? 뭘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그냥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이잖아. 공동 명의였던 걸 내 명의로 바꾸고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혼자 이름으로 바꿨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그것도 친정 식구들 여행 보내려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며느리는 무덤덤하게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형편껏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게 나한텐 당연한 거였어. 우리 엄마 아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보내드리겠어.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였고 저도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가족의 집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틀마저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오며 참았던 일들, 눈 감아왔던 말들, 조용히 넘겼던 서운함이 그날 밤 몽글몽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방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고 손주도 안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힘이 나지 않아 국 하나만 데워놓고는 냄비 뚜껑을 덮은 채 그대로 불을 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잠들었고 아들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언제쯤 돌아올까 생각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심의 불빛만이 창문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었을 즈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심하게 흐트러진 머리, 얼굴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고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 말 다 거짓말이었지? 그 말은 날카로웠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멈춰섰고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애 보느라 시간 다 쓰고 살림에 공부까지 하면서도 늘 외롭다고 느꼈어. 근데 당신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격해졌고 손짓도 커졌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집도 여행도 다. 당신은 내 삶에서 아무 역할도 못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왔던 갈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뚜렷한 감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이 집안의 균형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떠올랐고 아들이 보여준 침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지쳐 있었던 걸까? 왜 그 지침이 고스란히 말로 쏟아져야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나왔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며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아들의 심정을 저는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아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점점 더 가시방석 위에 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말없이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조용히 출근하고 며느리는 늦게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도 드물어졌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설거지를 막 마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무장갑을 벗고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헝클어진 머리에 며느리를 거칠게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고 아들은 이마에 핏줄이 선명히 도드라진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뛰어가 둘 사이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도혁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이야?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저 여자 차 안에서 다른 남자랑 키스하는 걸 봤어.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만 거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차에서 진짜 그런 걸 봤단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손이 며느리 쪽으로 갈까봐 그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혁아, 안 돼. 지금은 안 돼. 제발 진정해. 엄마 부탁이야. 들어가서 있어.
하지만 아들은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라고? 엄마, 지금 이게 들어간다고 될 일이야? 나한테 이게 무슨 모욕인지 아셔? 난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저런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밀다시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어 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묻지도 못했는데. 근데 사실 확인은 해야겠다. 진짜야? 내가 다른 남자랑 차에서 그런 거 했다는 게 사실이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그냥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있어? 그냥 한 번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했던 제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간 이후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감도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부엌에 서서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는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분노보단 지친 사람의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너무 답답했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숨막혔고 아이 돌보고 공부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기분이었어. 나 혼자만 이 집 안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고. 그 말에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지역 모임방 같은 거였고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그냥 말상대였는데 자꾸 내 얘기를 들어주고 웃겨주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기다리게 되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이 집안에서 그렇게 외로웠을까?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혹시 내 존재가 그 애한텐 짐이었나 싶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난 이혼할 생각은 없어.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싶었던 거야. 너무 답답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진심으로 바람 피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같이 있다가 충동적으로 그런 거였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등 너머로 그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한 걸음 물러나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순간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듣고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공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를 챙기며 일상인 듯 행동했지만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속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기름이 될까 두려워서 그저 조용히 손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은 무거운 걸음을 옮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서서 짧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더는 못 살겠다. 정이 다 떨어졌어. 너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무게 있게 울렸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놀라지도 않고 바로 되받아쳤습니다. 나가라고. 이 집은 제 명이에요.
명예 바꿔놨잖아요. 오히려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그 말에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살던 이 집에서 내가 키워낸 아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캐리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개어 가방에 넣는 소리, 서랍을 정리하는 소리.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혁아, 진짜 가려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더 못 버티겠어요. 며칠만 나가 있을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가슴은 쿵 내려앉은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런 곳이 되어버린 걸까? 가족이라던 우리 사이엔 이제 대화도 이해도 온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는 거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있어. 엄마, 거기 그냥 계셔줘. 며칠만이라도. 내가 정리되면 얘기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무엇을 말해도 아들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잠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조용한 부엌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말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을 떠나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만 돌보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한 정적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우리 애를 때렸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아버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날이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날 제 아들이 집 앞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키스하는 걸 봤다고 해서 끌고 온 거예요. 때린 게 아니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해서 무슨 키스니 바람이니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런 말로 딸을 매도하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도 믿지 못하고 아들의 말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걸 말한 거예요. 제 아들은 그런 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말이 거칠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꾹꾹 눌러온 세월이 그날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부모들은 그런 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몰려든 억울함과 서러움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홀로 남아 손주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이 웃는 소리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온몸에 피로가 내려앉고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거실, 말없는 부엌,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잠든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고 단정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증거 다 확보했어요. 대화 녹취도 있고 문자도 다 캡처해놨어요. 변호사랑도 이야기 끝났고요. 저는 놀라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거기 계실 필요 없어요. 손주 데리고 지금 당장 나오세요. 며느리한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만 데리고 나와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집에 남겨질 며느리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해도 그녀 역시 한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아들이 그토록 단호하게 말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식은 밥그릇이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아들이 보여준 단호함은 그동안 누적된 상처의 깊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적막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시간이라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른 새벽 손주를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불러 아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제 품에서 얌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정말 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을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 근처의 단기 임대 숙소를 구해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손주는 어리기에 상황을 잘 모르는 듯 해맑게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단순한 진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매일 저녁이면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때로는 말없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집이라는 싸움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고민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진명에 바뀐 것도 그렇고 대출까지 받아서 멋대로 쓴 거 뭔가 이상해요. 아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했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너랑 상의도 없이 한 게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아들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등기부 등본, 명예 변경 계약서, 통장 내역서 그리고 며느리의 서명들이 담긴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 당시 상황과 명예 이전의 절차를 보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에 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몇 가지 문서를 추가로 요청했고 우리는 며느리가 사용한 공동 생활비 내역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문서를 정리하고 추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는 종이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무력하게 끌려가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어 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은 게 어디 있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 너도, 아이도, 나도 다 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니?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숙소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눈 미소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오가며 자료를 모은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들과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문서 한 장 한 장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면 복사하고 스캔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명예 변경 계약서, 계좌 내역 그리고 그동안 저와 아들이 며느리에게 보낸 금전적인 지원 기록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처음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까 싶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아래 확인한 결과 명예 이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 명예 이전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아들에게는 서류 몇 장만 정리하자는 식으로 간단히 말한 뒤 급하게 처리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상황을 잘 모르고 서명했지만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는 정당한 설명과 의사 확인 없는 동의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생활 자금이 사용된 내역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수년간 저축한 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왔던 적금 일부가 명예 이전과 동시에 사라졌고 그 돈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제 명의가 포함된 일부 계좌에서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인출은 노인 명의 무단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과 명예 환수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하고 아드님과 어머님 두 분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과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이 길고 고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산 분할 소송과 명예 환수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서까지 정리해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손주의 엄마였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걸 외면하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이후 며느리 측에서는 곧바로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명예 이전은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빙 자료가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논리였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하나둘씩 정리되어 가던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임대관리회사로 소유권 대리 권한을 넘기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던 집, 아이 울음소리와 제 손끝이 닿은 흔적들이 가득한 집이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집에서 마음까지 잃고 싶지는 않아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각서 작성을 요청했고 관련 서류는 아들과 함께 정식 공증을 거쳐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담담한 얼굴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명의로 단독 전환됐던 집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제3자 임대관리 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연결고리 하나가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며느리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곧장 이사 통지서를 발송했고 거주 가능 기한과 관리비 정산 내역까지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며느리는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대 만료에 따른 퇴거 통지서, 관리비 청산 명령서. 그 문구들은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서를 뜯어낸 뒤 아무 말 없이 회사를 향해 걸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퍼졌습니다.
평소 자주 얼굴을 보았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공동 현관 앞 인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 사람 그런 일이 있었대. 아들이 직접 소송 걸었다면서. 이혼하고 그 집에서도 나간다더라. 속삭이듯 퍼지는 이야기들이 며느리를 둘러싼 공기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속삭임이 이제는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니 제 안에 남은 건 오랜 시간 꾹꾹 눌러 참았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던 시간도, 아이를 두고 서로 등을 돌렸던 순간도, 법정에 서서 문서를 내밀던 날도 이젠 모두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제 일상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별다른 연락도 없이 짐을 정리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들었고, 이웃들 사이에서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며느리는 바람났던 그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다고들 했습니다. SNS엔 두 사람이 손잡고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행 가는 사진도 종종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니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바람이 났고 이번엔 상대 남성이 가정을 버릴 수 없다며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재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묘한 허무함이었습니다. 한때 제 아들과 가정을 꾸렸던 사람,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웃던 얼굴이 그렇게 다른 삶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이제 저는 시골에서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뒤 조용한 마을로 내려와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서울을 떠나는 걸 많이 낯설어했지만 다행히 이 마을에도 또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귀농해 온 부부가 있었고 그 집 아이는 손주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마당에서 함께 놀고 나란히 자전거를 타며 해질녘까지 뛰어다닙니다. 할머니, 오늘 근수랑 벌레 잡았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주말마다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주를 위해 시간을 내고 가끔은 묵묵히 마당의 잡초를 뽑거나 고장난 문을 고쳐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매일이 평범합니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시골살이가 저에게는 가장 큰 평안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고 아들이 가끔이라도 내려오며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참 고맙고 따뜻합니다. 그동안 겪어온 많은 일들이 지금 이 평화를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상처로 기억하겠지만 저는 배움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가장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갈등 속에 있거나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딸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그 목소리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